너 같은 여군이 탱크를 고친다고? 하! 이등병이 뭘 안다고 설치냐? 꺼져! 내가 만지면 더 고장나! 혹한의 새벽, 남성 군인들의 비웃음 속에서 한 여군 이등병이 조용히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반드시 고쳐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차 아래에서 집어든 금속 파편 하나가 전차 고장이 아니라 사단장 암살 계획임을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내부 비리, 숨겨진 비선 조직 흑표회, 그리고 배신의 진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등병 한 명은 모든 어둠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녀가 본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새벽 5시 북방전선은 영하 23도의 혹한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37연대 기갑중대의 병사들은 추위에 떨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은 날씨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방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제1전차와 제2전차가 동시에 작동을 멈춘 거예요. 갑자기 엔진이 꺼지고 포탑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대의 전차가 적진과 가까운 지점에서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부, 제1전차 응답 바랍니다. 통신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2전차도 마찬가지였죠. 두 전차 안에는 각각 4명의 병사가 타고 있었어요. 총 8명이 적진 근처에서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기갑중대 본부는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비 담당 강태수 상사가 급히 공구함을 들고 달려왔어요. 그의 뒤로 정비병 서너 명이 따라왔죠. 강태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관이었습니다. 전차의 모든 부품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아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도연 사단장이 작전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서도연은 군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예사롭지 않았죠. 사단장님, 제1전차와 제2전차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작전 참모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서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동시에 두 대가 멈췄다는 건 단순한 고장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정찰대 위치는 적진에서 3km 지점입니다. 적이 움직임을 감지하면 포위될 수 있습니다. 순간 작전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8명의 병사가 적진 근처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정찰되는 적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수 상사와 정비병들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눈 쌓인 길을 달려 전차가 멈춘 지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전차를 살펴본 강태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엔진은 정상이었고 연료도 충분했어요. 배터리도 문제 없었죠. 그런데 전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게 정상인데 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정비병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수도 머리를 극적였어요. 20년 동안 전차를 만져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어요. 적의 정찰 드론이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대는 전차 안에서 숨죽이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장을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전투복이 조금 헐렁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군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이등병이었죠. 윤다운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저기요. 다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이등병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강태수 상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봤습니다. 이등병, 지금 뭐 하는 거야? 1분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다운의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경력의 정비 상사도 못 고치는 전차를 갓 입대한 이등병이 고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뭐? 이등병이 전차를 고쳐? 말도 안 돼. 강태수가 고함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렸죠. 누군가는 비웃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도연 사단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다운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서도연은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어요. 그리고 진짜 실력자와 허풍쟁이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다. 서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사단장을 쳐다봤어요. 1분. 단 1분이다. 윤다운 이병 해봐라. 다운이 고개를 숙여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전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강태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사단장의 명령이었기에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군 전체를 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다운이 전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전차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추운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그리고 전차 해치 안쪽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유압과열, 폭발까지 60초. 전차 안에서 자동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발이라니요? 전차가 폭발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위험했어요. 반경 50m 안에 있는 병사들은 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후퇴, 빨리 떨어져. 강태수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다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차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윤다운 이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와. 강태수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다운은 이미 전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과해 전차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차가운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내부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계기판에 붉은 경고등만이 불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59초, 58초, 밖에서 누군가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전차를 바라봤어요. 서도연 사단장도 두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만약 다운이 실패한다면 저 어린 이등병은 전차와 함께 폭발할 겁니다. 다운은 떨리는 손으로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불빛이 전차 내부를 비췄어요. 운전석, 포수석, 장전수석. 모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찰대원들은 이미 전차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죠. 다온은 재빨리 유압장치가 있는 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50초, 49초, 밖에서 들려오는 카운트다운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온의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지만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어요. 다온은 유압장치 덮개를 열었습니다. 끼익 차갑게 얼어붙은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유압 실린더가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어요. 하지만 다온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실린더 주변의 배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35초, 34초,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어요. 다온은 떨리는 손으로 배선을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작은 장치를 발견했죠. 회전축 조절기였습니다. 이 장치가 잘못 설정되면 유압이 과열되고 결국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다온이 조절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걸 느꼈어요. 조절기에 안전핀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안전핀은 실수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뺀 거였죠. 이건 누가 일부러 건드린 흔적이에요? 다온이 중얼거렸습니다. 안전핀뿐만 아니었어요. 회전축도 최대치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정상 작동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치였죠. 이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차를 망가뜨린 거였어요. 20초, 19초,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다온은 생각을 멈췄어요. 지금은 원인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전차를 살려야 했죠. 다온은 공구 주머니에서 작은 육각 렌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정상 위치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영하 23도의 추위가 금속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다온은 이를 악물었어요. 손에 힘을 주고 렌치를 돌렸습니다. 끼익.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전축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온의 손이 빨갛게 변했어요. 차가운 금속을 맨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초, 9초, 밖에서 병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긴박해졌어요.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수 상사는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쳤어요. 무력한 자신이 한심했던 겁니다. 서도현 사단장만이 눈을 뜨고 전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 누군가의 공작이라면 그 배우를 반드시 찾아낼 거였습니다. 5초, 4초, 다온이 마지막 힘을 다해 렌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이 정상 위치에서 딸깍 소리를 냈어요. 다온은 재빨리 안전핀을 다시 끼웠습니다. 이제 유압 스위치만 올리면 됐어요. 3초, 2초, 1초, 다온의 손이 유압 스위치로 뻗어갔습니다. 마지막 0.3초 스위치를 위로 밀어 올렸어요. 우웅. 전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붉게 깜빡이던 경고등이 꺼졌어요. 포탑도 천천히 정상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전차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죠.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전차가 살아났어. 병사들이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태수 상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다온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전차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파편을 주었어요. 이건 분명 안전핀을 빼는데 사용된 공구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구는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온이 전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지만 다온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서도연 사단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 윤다온 이병. 사단장님, 이거 봐주십시오. 다온이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금속 파편이 있었어요. 서도연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돌처럼 굳었죠. 이건 M13 공작용 폭발장치? 군에서는 사용 금지인데. 서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흑표에 설마 다시 움직이는 건가? 서도연 사단장은 금속 파편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어요. 지금 이 사실을 공개하면 부대 전체가 동요할 수 있었습니다. 흑표회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했죠. 윤다온 이병, 잠시 따라와라. 서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단장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다른 병사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다온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었죠. 자네가 본 것을 다시 말해보게. 예, 사단장님. 유압장치의 회전축이 최대치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안전핀도 빠져 있었고요. 이건 분명 누군가 일부러 한 겁니다. 다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이등병이 이런 중대한 사실을 마주한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어요. 12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흑표회가 군을 뒤흔들던 그때 말이에요. 방위사업 비리, 무기거래 조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들. 모두 흑표회의 짓이었습니다. 윤다온 이병. 예, 사단장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다른 병사들에게는 절대 안 돼. 알겠나? 하지만, 사단장님, 이건 부대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다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만약 흑표회가 정말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저들은 더 깊숙이 숨을 테니까.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불안했어요. 누군가 전차를 공작했다는 건 부대 안에 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본부, 정찰대 위치 확인했습니다. 적 정찰대가 접근 중입니다. 서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찰대원들은 아직 적진 근처에 있었어요. 전차가 다시 작동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제1전차 즉시 복귀하라. 서도연이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전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온이 고친 전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탑도 제대로 작동했죠. 전차는 눈 쌓인 길을 달려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제2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온이 제1전차를 고친 방법을 강태수 상사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유압장치를 점검하고 회전축을 정상 위치로 돌렸습니다. 제2전차 역시 다시 살아났죠. 두 대의 전차가 부대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정찰대원 8명도 모두 살아 돌아왔어요.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야. 윤다온 이병이 해냈어. 병사들이 다온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다온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갔죠. 전차는 살렸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차를 망가뜨렸고 그 배후에는 흑표해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주머니 속 작은 금속 파편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 작은 파편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걸 다온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태수 상사가 다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표정이 복잡했어요. 부끄러움과 감탄이 섞인 얼굴이었죠. 윤다온 이병.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원인을 찾았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다온은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단장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느낀 거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둡던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새벽의 혹한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도연 사단장은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금속 파편을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M13 공작용 폭발장치. 이건 군에서 10년 전에 사용 금지된 장비였습니다. 위험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었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서도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흑표에는 12년 전에 해체됐다고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고 조직은 와해됐다고 발표됐었죠. 하지만 서도연은 의심했어요. 정말 모두 잡혔을까? 혹시 누군가는 살아남아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번 사건. 이건 단순한 전차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전차를 망가뜨렸어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찰대를 위험에 빠뜨리려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도연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무기 거래의 부정, 예산 집행의 문제점들. 서도연은 이런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걸까요? 서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건 선전포고였어요. 흑표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의 진실을 몰랐어요. 전차 수리는 완전히 끝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온과 서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서도연 사단장은 다온을 작전실로 불렀습니다. 시각은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부대 대부분의 불이 꺼진 시간이었죠. 복도는 고요했고 간간히 순찰병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도연이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차 정비 기록, 부품 출고, 명세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견한 금속 파편까지 모두 놓여 있었죠. 윤다온 이병, 들어오게. 예, 사단장님. 다온이 경례하며 들어갔습니다. 서도연은 다온에게 의자를 권했어요. 다온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등병이 사단장과 단둘이 앉아 있다는 게 낯설고 긴장됐죠. 오늘 일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네. 서도연이 책상 위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온의 눈이 서류를 훑어내려갔어요.
전차 정비 기록에는 지난 한 달간의 점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 서도연이 물었습니다. 다온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주의 깊게 보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죠. 사단장님, 이 기록 일주일 전 날짜가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 일주일 전 11월 30일 일요일로 기록돼 있는데 11월 30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비 담당자 서명도 강태수 상사 필체가 아닌 것 같아요. 서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온의 관찰력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서도연도 이미 그 부분을 발견했지만 다온이 직접 찾아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맞아. 이 기록은 누군가 조작한 거야. 실제로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했다고 기록한 거지. 그럼 그 사이에 누군가 전차를 건드렸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서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품 출고 명세서였어요. 지난 석 달간 부대에서 출고된 모든 부품의 목록이 적혀 있었죠. 여기 보게. 2달 전에 유압 실린더 부품이 출고됐어. 하지만 전차 정비 기록에는 유압 실린더를 교체했다는 내용이 없네. 그럼 그 부품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그게 문제야. 출고 신청자는 최강민 대위로 돼 있어. 다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강민 대위는 서도연 사단장의 보좌관이었어요. 사단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였죠. 그런 사람이 왜 멋대로 부품을 출고했을까요? 서도연은 금속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파편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어요. 이 파편은 M13 공작용 폭발장치의 일부야. 10년 전까지 특수부대에서 사용했던 장비지. 하지만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사용이 금지됐어. 지금은 폐기 처분된 상태야.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누군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 전차를 공작하는데 사용했지. 다온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서도연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2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 속에는 수갑을 찬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군 내부 비선 조직 흑표의 전원 검거. 흑표에 들어본 적 있나? 서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저었어요. 입대하기 전에는 그런 조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2년 전 군 내부에 비선 조직이 있었어. 이름은 흑표회. 겉으로는 친목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방위사업 비리를 일으킨 범죄 집단이었지. 서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던 거예요. 저들은 무기 구매를 조작하고 군 장비 사고를 일부러 만들어냈어. 사고가 나면 새 장비를 구매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을 빼먹었지.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이 흑표의 주머니로 들어갔어. 다온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군대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들통났어.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고 조직은 해체됐다고 발표됐지. 나도 그렇게 믿었고. 서도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속 파편을 툭툭 쳤어요. 하지만 이게 나타났어. M13 장치는 흑표회가 즐겨 쓰던 공작 도구였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장비를 망가뜨릴 수 있었거든. 그럼 흑표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잠든 줄 알았는데 깨어난 것 같아. 서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고요해 보이는 부대.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내가 군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 무기 거래의 부정, 예산 집행 문제.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많이 나왔지. 서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날 조사하지 못하게 먼저 제거하려는 건가? 다온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전차 사고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저건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장을 노린 암살 시도였던 거죠. 사단장님을 노린 겁니다. 다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찰 임무 일정은 일주일 전에 확정됐어. 내부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지. 누군가 그 정보를 이용해 전차를 미리 공작해 둔 거야. 정찰대가 적진 근처에서 고립되면 나는 직접 구조에 나섰을 거고 그때 전차가 폭발하도록 설계했던 거지. 다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차를 고치지 못했다면 사단장은 지금 죽어 있을지도 몰랐어요. 윤다온 이병. 서도연이 다온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제부터 자네의 역할은 단순한 이등병이 아니야. 자네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나와 함께 진실을 밝혀낼 동료야. 다온은 침을 삼켰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섰어요. 이 부대를 그리고 사단장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명심하게. 흑표회는 위험한 조직이야. 저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아. 자네도 이제 표적이 될 수 있어. 각오했습니다, 사단장님. 다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장과의 면담을 마친 다온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전차 수리, 금속 파편의 발견, 그리고 흑표회라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간간히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다온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다온의 등에서는 땀이 흘렀어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온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온은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시간에 복도에서 전화를 한다는 게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는 건 들키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내일 전차 시승 때면 끝납니다. 다온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최강민 대위였습니다. 사단장의 보좌관이자 부품 출고 명세서에 이름이 적혀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다온은 조심스럽게 모퉁이 너머를 훔쳐봤습니다. 복도 중간쯤에 최강민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고개를 돌리며 통화를 이어갔죠. 사단장만 사라지면 흑표회가 움직입니다. 예,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흑표회라는 단어를 직접 들었어요. 최강민 대위가 정말 흑표회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사단장과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배신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온은 재빨리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녹음 버튼을 찾아 눌렀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했죠. 내일 오전 10시 전차 시승 훈련 중에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사단장은 반드시 참관하실 테니까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공작이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전차 시승 훈련. 사단장은 항상 중요한 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최강민은 그걸 이용하려는 거였죠. 예, 제거 후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군수 라인 장악은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흑표회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다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강민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다오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죠. 최강민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다온이 숨은 쪽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최강민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온은 최강민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죠. 다온은 조심스럽게 최강민의 뒤를 따랐습니다. 멀리 떨어진 채로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최강민은 본부 건물을 나와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별관에는 장교들의 숙소와 회의실이 있었죠. 최강민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온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온은 창문을 떠올렸습니다. 별관 건물은 오래돼서 창문이 크고 낡았어요. 혹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온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 창문을 찾았죠.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의 방이었어요. 다온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다온은 건물벽에 붙어선 배수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어 올라갔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배수관이 살을 애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올라가 2층 창문 옆에 도착했죠. 창문 커튼 사이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최강민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류 중 하나에는 전차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폭발 지점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전차 폭발 설계도였죠. 또 다른 서류에는 부대 배치도와 함께 사단장의 동선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별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사단장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강민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명단이 떠올랐어요. 다온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으려 했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어요. 군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계급과 소속도 함께 적혀 있었죠. 흑표의 명단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어요. 10여 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다온은 숨을 죽이며 명단을 기억하려 했어요. 최강민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단장 제거 후 군수 라인 장악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온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계획서에는 사단장이 사라진 후의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사단장 자리를 대체할 것인지, 어떻게 군수 예산을 통제할 것인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돼 있었죠. 다온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배수관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된 배수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였죠. 최강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다온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최강민이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다온은 배수관에 매달린 채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강민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최강민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온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증거를 사단장에게 전달해야 했죠. 다온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다온의 어깨를 뒤에서 움켜잡았어요. 강한 힘이었습니다. 다온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죠. 너, 너무 깊이 들어갔어.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은 몸을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수 상사였어요. 다온은 순간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강태수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20년 동안 무거운 장비를 다뤄온 정비관의 손아귀였어요. 다온은 숨이 막혔습니다. 상사님, 놔주세요. 다온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다온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다온의 어깨가 아팠죠.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 시간에 밖에 있어? 강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다온은 강태수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대답해. 최강민 대위를 미행한 거지?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강태수가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상사님도 흑표의 사람입니까? 다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죠. 넌 모르는 게 나아. 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온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강태수도 연루돼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뭔가를 알고 있었죠. 놓아주십시오. 다온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강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이등병이 자신을 밀쳐낸 것에 당황했던 거죠. 다온은 재빨리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강태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윤다온, 서. 하지만 다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달렸어요. 본부 건물을 향해 사단장에게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강태수의 발소리가 따라왔지만 다온은 더 빨랐습니다. 본부 건물에 도착한 다온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층 복도를 달려 작전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하게, 다급하게 두드렸어요. 사단장님, 윤다온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도연이 놀란 얼굴로 다온을 바라봤어요. 다온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온은 작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도연이 문을 닫았어요. 다온은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전차 시승 때면 끝납니다. 사단장만 사라지면 흑표회가 움직입니다. 서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녹음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민이 배신자였군. 서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다온은 창문에서 본 것들도 설명했습니다. 전차 폭발 설계도, 사단장 동선표, 흑표의 명단,
그리고 사단장 제거 후 계획서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서도연은 책상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어요. 흑표에는 12년 전 없어졌다고 했지만 그저 숨어 있었던 거야. 서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부대가 보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썩은 뿌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단 하나야. 군 장비 사고를 조작해서 예산을 빼먹는 것. 사고가 나면 새 장비를 구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이 흑표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서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시작한 나를 먼저 제거하려는 거지. 다온의 손도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돈을 빼먹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다온이 서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흑표애가 누군지 밝혀야 합니다. 서도연은 다온을 바라봤어요. 작은 체구의 이등병이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이등병에겐 너무 위험해. 전 이미 전차 안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부대를 지키고 싶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린 병사에게서 군인의 진정한 정신을 봤어요. 계급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윤다온. 서도연이 다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부대를 함께 지키자. 다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였죠. 명심해라. 흑표에는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 그게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야. 서도연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헌병대 직통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아침 전차 시승 훈련 전에 헌병대를 부를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헌병대 안에도 흑표의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연락할 거야. 국방부 합동수사단. 저들은 깨끗해. 흑표에도 손을 댈 수 없는 조직이지. 서도연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전차 시승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였어요. 하지만 미리 합동수사단을 대기시켜둘 거였습니다. 최강민이 움직이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죠. 위험합니다, 사단장님.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면. 그래서 자네가 필요해. 서도연이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훈련 전에 전차를 점검해줘. 공작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무력화시키는 거야.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서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수 상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강태수? 서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태수는 흑표의 핵심은 아닐 거야. 아마 협박당하고 있거나 약점을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일 모든 게 끝나면 강태수도 진실을 말하게 될 거야. 다온은 이해했습니다. 강태수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봤었어요. 악당의 눈빛이 아니라 희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결전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죠. 윤다온 이병. 예, 사단장님. 오늘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서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새벽 5시 다온은 전차 경납고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차 시승 훈련. 그 전에 전차를 점검해야 했어요. 최강민이 또 다른 공작을 해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온은 헤드랜턴을 켜고 전차 내부를 살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유압장치, 엔진, 연료 라인, 전기 배선,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온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최강민은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발견되는 곳에 공작을 해두지 않았을 거예요. 다온은 전차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새를 발견했어요. 원래는 없어야 할 틈이었습니다. 다온은 공구로 바닥판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다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닥판 아래에 작은 장치가 설치돼 있었어요. 타이머가 달린 폭발 장치였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로 설정돼 있었죠. 다온은 떨리는 손으로 장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타이머를 분리했어요. 휴! 다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폭발 장치를 무력화했어요. 이제 전차는 안전했습니다. 다온은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서도연 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대 외곽 폐창고에서 만나자. 최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온은 몸을 숨겼어요. 최강민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전차 공작이 실패했어. 윤다온 그 이등병이 또 방해했어. 하지만 괜찮아. 예비 계획이 있으니까. 다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비 계획이라니요? 최강민은 또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전 9시 폐창고에서 최종 점검한다. 모두 집합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최강민은 복도를 따라 사라졌어요. 다온은 재빨리 사단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서도연은 다온의 보고를 듣고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창고로 간다. 합동수사단은 이미 대기 중이야. 최강민과 흑표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합니다, 사단장님. 위험하지 않은 전쟁은 없어. 서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다온과 서도연은 폐창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였어요. 1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적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온과 서도연은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창고 안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폭발물, 공작 장비, 전차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작은 작업대에는 설계도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흑표회의 비밀 작업실이었던 거예요. 최강민이 3명의 남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다온은 그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군수가 김중이었어요. 사단장 제거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최강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등병 때문이야. 윤다온.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차를 고쳤는지 모르겠어. 김중희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들통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장이 눈치챘을 가능성이. 상관없어. 최강민이 소리쳤습니다. 사단장만 없으면 돼. 그러면 우린 다시 군 장비 예산을 손에 쥐는 거야. 흑표회가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다온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새로운 계획을 시작한다. 최강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사단장 집무실에 폭발물을 설치한다. 원격 폭발이니까 우리는 안전해. 다온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멈춰야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온은 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때였습니다. 다온은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등장에 창고 안에 4명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최강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윤다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의 계획 모두 끝났습니다. 다온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습니다. 전차 공작, 폭발 계획, 흑표에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흑표의 멤버 3명이 다온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이었어요. 다온은 뒤로 물러섰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강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등병 하나가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 혼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서도연 사단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최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최강민 대위. 아니, 이제는 대위도 아니지. 서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배신자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최강민은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리모컨이었어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이 창고에는 폭발물이 설치돼 있어요. 최강민이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죠. 이미 헌병대가 듣고 있어요. 다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끝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박살났습니다. 헌병대원 수십 명이 들이닥쳤어요. 총을 겨눈 채로 돌입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을 들어. 헌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최강민과 흑표의 멤버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강민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군은 원래 이런 곳이야. 돈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다온은 최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은 원래 정의로운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럽힌 거예요. 헌병들이 최강민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다른 3명도 마찬가지였어요. 창고 안의 모든 증거물이 압수됐습니다. 서도연은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12년 동안 숨어있던 흑표회의 소굴.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다온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최강민과 흑표의 멤버 3명이 체포된 후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검은색 차량 6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어요. 합동수사단장 박준영 대령이 선두에 섰습니다. 박준영은 서도연 사단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사단장님. 12년 동안 숨어있던 흑표회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윤다온 이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서도연이 다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준영도 다온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윤다온 이병. 당신의 용기가 군을 구했습니다. 다온은 어색하게 경례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낯설었어요. 합동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폐창고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이 분석됐어요. 컴퓨터에 저장된 명단, 폭발물 제작 기록, 예산 횡령 내역.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흑표회의 전체 조직도가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최강민은 말단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관리자였죠. 그 위로 더 큰 인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합동수사단은 전국적인 동시 검거에 나섰습니다.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흑표의 멤버들이 체포됐어요. 전직 고위 장군 3명이 자택에서 연행됐습니다. 12년 전 흑표의 해체 당시 빠져나간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퇴역 후에도 계속 조직을 운영해왔던 겁니다. 군수업체 임원 12명도 사무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기를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어요.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내부 공작조 5명은 각 부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차를 비롯한 장비들을 고의로 망가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사고를 위장해서 새 장비 구매를 유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역 장교 7명, 최강민을 포함한 이들은 흑표회의 실행자들이었습니다. 조직의 명령을 받아 직접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죠. 총 27명. 12년 동안 숨어서 군을 좀먹던 흑표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녁 6시 국방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성민이 직접 나섰어요. 오늘 대한민국군은 부끄러운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이성민 장관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12년 전 해체됐다고 알려진 비선조직 흑표회가 실제로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 장비 사고를 조작하고 방위사업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 용감한 병사의 노력으로 이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북방전선 37연대 소속 윤다온 이병. 이 병사는 전차를 살렸고 사단장을 살렸고 군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이성민 장관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다온 이병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 군은 이런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악이 처벌받았으니까요. 이틀 후 북방전선 37연대에서 특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모였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정렬에 서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서도연 사단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다온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다온 앞으로 걸어왔어요.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서도연은 수백 명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윤다온 이병. 서도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전차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이 부대에, 아니, 대한민국군 전체의 명예를 지켰다. 다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서도연은 주머니에서 계급장을 꺼냈습니다. 상병 계급장이었어요. 지금부터 너는 윤다온 상병이다. 서도연이 다온의 어깨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다온은 차렷 자세로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내 옆에서 이 부대를 지켜다오. 예, 충성. 다온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렸어요. 부대 전체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윤다온 상병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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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수 상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강태수는 흑표회에 협박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가족을 인질로 잡혀 어쩔 수 없이 침묵했던 겁니다. 강태수도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온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온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이 얼어붙은 전선에서 한 이등병이 군 전체를 구했습니다. 계급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정의를 향한 용기였습니다. 다온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해서 이런 일을 해낸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용기를 내서 행동에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의 차이였죠. 서도연이 다온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윤다온 상병. 아닙니다, 사단장님. 감사한 건 저입니다. 다온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동등한 동료였어요. 함께 싸워 이긴 전우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추웠던 북방전선도 오늘만큼은 따뜻했어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으니까요. 윤다온 상병은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도 기억할 거예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군은 원래 정의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윤다온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군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